뭐를 볼모 삼지 않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더 이상 병행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 당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 사실도 왜곡합니다. 네, 사과하지 않는 이준석 대표, 거리두는 인수위. 자, 장애인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잇따라 비판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번지자 이렇게 인수위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이를테면 무릎 사과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인수위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인수위가 나서게 된 배경, 지금 정권 교체기에 어떤 이를테면 앞으로 여당 대표의 어떤 발언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 논란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됐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자기 정치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국면에서도 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어떤 그 향후 정치 행보를 향한 그런 정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당에 의외로 좀 상당히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대표 발언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국면을 좀 여러 차례 맞았던 바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수위가 어찌됐건 지금은 주목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임기 초반에 좀 그 국민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지금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발언들이 좀 논란을 계속 좀 유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윤핵관들 발언들도 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인수위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적 시선이 인수위로 가야 되는데 당대표로 가고 있다. 그대로 표현을 빌어오면 자기 정치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미자 사회복지문화간사 얘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그 출입문에 휠체어를 예. 정지시킵니다.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네. 이게 제 강력한 이의제기입니다.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볼모 삼지 않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네.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절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은 다른 타인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또 출근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오늘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판에 반박에 다시 재반박하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일단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참 피곤하네요. 정치인들의 말이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과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간다는 부분을 어루만지려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왜 인수위가 직접 나섰을까? 당선인 측과 이준석 대표가 대화가 잘 된다면 인수위가 이렇게 직접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쓰는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아마 인수위는 이준석
이준석 대표와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네. 이준석 대표와 당선인 측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너무 그 장애인과 시민들과의 이 싸움처럼 자꾸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 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장애인들만 타는 거 아닙니다. 유모차 끄는 아기 엄마들 그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만약 지하철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수술한 다음에 지하철 탈 때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굳이 말하자면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이걸 왜 장애인과 시민들의 투쟁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까? 이게 좀 정치인이 도대체 어떤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여론에서도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떤 반박 내용 중에 볼모 삼아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주장,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좀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죽는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일단 내놨는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으면 일단 수긍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본인이 옳다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몇몇 경우에는 관철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윤 당선인 즉 윤핵관들하고 갈등을 빚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 본인이 그걸 관철해 냈죠. 결국은 본인의 의지를.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자기 정치의 이제 한 일환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지금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좀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많다. 자,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을 최대한 좀 끌어모으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제 가름마 탄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측과 내 편이 되지 않는 측을 분명히 분리를 해서 확실하게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을 최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들을 하기 마련인데,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대 비장애인 구도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다수는 비장애인이다. 자, 그러니 이렇게 내가 가름마를 타고 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다.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살아남고 안 남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이 살아남고 안 남고 이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정권 교체기에다가 새 정부가 지금 곧 출범할 예정인데, 새 정부에 이게 부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식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수위가 다녀가고 나서 전 장현은 30일부터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에 매일 삭발을 하는 방식으로 투쟁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라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사과까지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이 대표의 입장은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되짚어 보면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전장현 장애인단체 어떤 시위 방식을 지금 문제 삼는 건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를테면 지금 SNS를 통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인터뷰가 아니라 현장에서 좀 오늘 인수위와 함께 나서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 제기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떨까? 지난 며칠간 좀 뉴스를 보면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제 제기 방식도 문제가 있고요. 네. 문제 제기할 때 나왔던 내용도 안 맞는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뭐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권리라든가 이 휠체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예상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시장 때 약속이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단 팩트에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지금 그나마 장애인 단체가 기다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인수위가 나서서 4월 20일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일단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분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여당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기 제가 한 정치할 수도 가지- 있지만 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좀 보태고 싶은 네.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서. 저는 이런 식의 그 행동을 하는 일반인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정치인 그 중에서도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이건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정도면 이건 해당 행위로 뭔가 좀 이렇게 징계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수위가 높은 어떤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이거는 대상이다? 당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당 대표라 하더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입장도 더욱 눈에 띄는데, 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뭐 모두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 대목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 전 의원 호소까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부분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과 이런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뭐냐면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그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거듭 외치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는 갈라치기 논란, 혐오 논란을 자꾸 일으키냐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던가 민생이라던가 약자를 보듬는 정치로서 국민통합에 힘을 보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과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시위를 하시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이 밖에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함께 화면에 보여주시고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 인수위가 다녀간 이후 전장현 측에서는 4월 20일까지 일단 삭발하는 방식으로 시위 형태를 바꾸겠다라면서 정치권 답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 한 20여일간 정치권이 어떤 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시위에 나서게 된 게 윤 당선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시위에 나선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역대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좀 취해 줄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네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극약 처방을 취한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죠. 반성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쟁점이 된 그런 그 상황에서는 네. 이 부분 사실은 여야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야가 이걸 가지고 자꾸 활용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이분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뭐 길거리 다녀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 부위에서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아직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요소들이 좀 많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네. 사안인 거죠.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도 무슨 정치적 성향이 딱히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교통사고도 워낙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 전 의원 발언 중에 화면에서 빠졌습니다만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포함해서 언급을 한 점이 아마 평론가님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환기되고 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울려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연대의 목소리도 좀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질문 드리면 정치권에서 4월 20일까지 뭐 그 안이라도 어떤 뭐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좀 답변이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의지를 갖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안이 많습니다. 이동권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탈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몰라서 안 했는지 의지가 부족했는지 저도 좀 비판적인데 그런 부분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예산으로 안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해야죠. 이건 상식전의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최고위원들이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하니까 저는 정태근 전 의원이 했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여당 대표가 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여당 대표가 이제 곧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네. 참고로 앞서 평론가님께서 그 장애인 단체 어떤 시위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주셨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YTN 김지환 기자가 오늘 팩트와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이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아마 클립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위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해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이 관건인데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폐지, 축소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입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에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겁니다. 법을 고치고자 할 경우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네, 어제도 인수위에 임대차 3법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추가된 거는 민주당을 설득해란 표현이 추가된 거거든요. 아까 원일이의 부대변인 발언 속에도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란 결국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윤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본인이 이제 꼭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대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부터 좀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혹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집권 초반은 차기 총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어찌됐건 뭐 압도적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조금 자각 증세가 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그야말로 3법 법입니다. 법을 이제 세 가지를 다 개정을 하지 않으면 뭐 폐지를 하든 축소를 하든 걸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사실은 뭐 이미 그 재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책 특히 입법 관련한 효과는 지금 아직까지 검증을 하기 좀 이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향후에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임대차 3법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사실은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애초에. 그리고 오늘 또 내용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단계적으로 한다, 언젠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발표를 왜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또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앞서 인수위 쪽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좀 이를테면 몸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근데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도대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걸 지금 이렇게 인수위에서 하는 게 지방선거용 구호일까 봐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문제는 이 구호가 시장의 혼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나왔던 민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에 저는 좀 방점에 가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사실 이제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법 개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고쳐지거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던가 전월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 금리 문제, 가구 수의 분할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모든 문제가 이 부동산 3법이냐 정치 프레임을 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먼저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집중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인수위 측 발언 들어보시죠. 큰 틀에서는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역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잠깐 또 짚어보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공개 반대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돌연 연기됐던 업무 보고가 다시 열린 겁니다. 애초 일정보다 닷새 정도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저희 기사를 보면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 사이 어떤 좀 온도차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군기 잡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 요구하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박범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이 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때 본인도 젊을 때부터 계속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함께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의 고위직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한 행정가로 임명을 해서 그냥 사법 행정만 다루도록 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검찰 출신이다 보면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수사에. 그런 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정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야말로 검찰개혁, 특히 법무부 문민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 당선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도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수사 개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환영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아마 이제 뭐 본인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글쎄요. 저는 이거는 본인들의 이 원래 주장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합치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검토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유불리도 좀 따져보시라. 이게 만약에 수사지휘권 폐지했을 때 네.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나 또 혹시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수사 지휘권에 대한 설명을 좀 평론가님께서 해주셨고, 자, 법무부가 일단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큰 의견이 없는 부분은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인수위하고 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잘 봐야 될 건 이건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훈령이 아니라 검찰청 법으로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적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좀 평론가님과 의의가 다른데 네.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돼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앞으로 그럴 소지가 없는가의 측면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의 남용을 그래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폐지 쪽으로 간다면 정말 검찰공화국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당선인 측에서의 지금 이 시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움직임이 오히려 여야의 강대강 개치를 부추긴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당선인 측근이 한 발언. 두 번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있다가 왜 지금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검찰권 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다 강한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인수위 내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식 출범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한 명을 해촉을 했는데 일단 발단이 이를테면 셀카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 차량의 번호판이 그 사진에 찍혔다는 거죠. 당선인의 경호 차량 번호판이 네, 맞습니다. 노출됐다? 그래서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사진 그 뒤쪽에 이렇게 쭉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이제 한 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좀 논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찌됐건 사퇴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네. 왜냐하면 이 차량들 국민들이 평상시에 그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보는 차량들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번호판이 알려졌다 그래서 딱히 저게 문제가 될 정도냐 하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저것도 뭐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수위는 보안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이제 해촉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해당 실무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정보를 올린 것이고 촬영 금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실공방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촉했다면 인수위원장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잡아서 그 인수위에서 이런 논란이 일었으면 당장 다른 야당에서 인수위 내부 문제 있다 사과해라 해촉 원인 밝혀라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군기잡기를 위해서 해촉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인수위에서 그러면은 국정 그림의 큰 틀을 그릴 인수위원 인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비 횡령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떤 이런 인수위 잡음 뭐 지금 정권 교체 2학기 기간에 어떻게 좀 다뤄줘야 할까요? 네, 뭐 이런 잡음 없을수록 좋죠.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인수위를 보면 이런저런 잡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이해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보다 이제 더 향후에 논란이 될 거리들이 많습니다. 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인소위 쪽에서 좀 의혹이 좀 넘친 나머지, 의혹이 과다한 나머지 아마 정부 쪽하고 상당히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점령군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거 관리를 오히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 드라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 겨냥한 특검법 발의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를테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이 검찰 문제를 놓고 부딪혔던 경우도 있고, 또 뭐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라는 발언이 지금 뭐 이 당선인 측근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이렇게 시기를 당기려고 할까? 사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더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위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마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 공감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강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너무 중요한 시기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홍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내내 못했는데 50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걸 완결짓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5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부 목소리도 있고요. 네. 50일 동안 하려고 들면 못할 건 없죠. 지금 압도적인 뭐 다수 당이기 때문에 법 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예. 이제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후폭풍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추윤 갈등 시즌 2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이제 상황에 처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시도하려고 할지 모르는 그동안에 못했던 수사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들 부분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면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까,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추윤 갈등 때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었죠? 예,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그 당시에 역시 기울었던 거고, 그 바람에 사실은 윤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반복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윤 당선인이 뭐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뭐 정치 보복을 한다, 차라리 당하시라. 그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인회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상임 고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7인회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의중까지 포함해서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언어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그게 희생인가요? 그럼 벌써 졌다라는 전제를 놓고 한 건가요? 그래서 좀 이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네. 번째로 이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명분이 설득이 될까, 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청년 정치인 키우고 신예들 많이 발굴한다고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경쟁력을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중진들을 차출하거나 거물급 인사들을 내세우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민주당이 경청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입니다. 당연히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주시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깊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후보로 뛰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진행자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하지 않고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재명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이를테면 자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다. 당내 인사들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빠르게 활동을 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적인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민주당의 당 장악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측, 전 지사 측 7인회가 이제 뭐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대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됐건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압도적인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위기감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당 내외의 지금 어찌됐건 판단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좀 반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마 그 공천 인적 쇄신을 좀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봐요. 단순히 뭐 밑에 이제 뭐 지방의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이런 정도 급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급에서 확실하게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강수를 좀 두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적 쇄신 강조하셨는데 평론가님은요? 맞습니다. 간판만 바꿔달면 뭐합니까? 밥이 맛이 없는 식당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가 없고 이재명 전 후보를 내세워서 좀 쉽게 가려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대선 패배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 때마다 청년 키운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다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선 때 했던 좋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대선 패배에서 드러나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간판을 바꿔 다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일부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이때까지 나온 해명 가운데 가장 납득 안 가는 해명을 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비로 그동안 쓴 것이 확실하다면 애초에 논란이 됐을 때 사비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뭐 의전비 사용 안 했다. 의전비 내역은 이렇다라고 공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니까 계속 공개 못하겠다라고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지난달에 판결까지 내렸잖아요. 의전비 공개 다 해라. 아직 명시까지 다 했어요. 옷값, 뭐 구두, 뭐 이렇게 품목까지 다 지정을 해서 그와 관련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해명이 지금 이거 개인 돈으로 다 샀다. 뭐 이 얘기예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 돈으로 그동안 이런 걸 다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논란이 될 거리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 급여는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이 돼서 해마다 재산 등록한 거 보면 계속 증가를 한 그런 그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의상과 이렇게 많은 액세서리 비용을 사비로 썼다면 그만한 저축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비로 샀다 그러는데 그 사비의 원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갖게 하는 그런 참 납득 안 가는 그런 해명이 이번에 또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방과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이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비를 써서 공개한 거를 구입한 걸 왜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법적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 사비를 다 공개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방법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취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또 다른 관심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사는 수사와 맞물려 된 부분이고 그 수사와 관련된 의혹의 금액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약간 물타기 의혹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정숙 여사 옛날에 입었던 의상 이게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홈쇼핑에서 샀다고 공개한 적이 있고요. 또 뭐 고쳐 입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일일이 다 해명하라는 것도 저는 좀 무리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청와대 지금 관계자 나와서 만약에 거짓이면 저 사람 나중에 법적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면밀히 다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